최근에 엔화 가치가 진짜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엔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엔화에 투자할 땐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요. 엔화가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선판까지 흔드는 진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거든요. 반대로 이 미국의 대선판의 변화에 따라 엔저냐, 엔고냐를 진짜 엄청나게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 정도로 엔화가 갑자기 미국 대선판에 튀어나온 건데요. 자, 이 포문을 연 거 항상 말 시작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자, 지지통신이 보도한 건데, 자, 엔화 하락은 미국의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썼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엔저를 방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소셜미디어에 올린 날짜가 있습니다. 4월 23일이거든요. 이 날짜가 정말 중요한 게 이 날짜에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만났습니다. 그 날짜에 만나면서 일본의 엔화 약세가 미국의 대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근데 4월 23일의 만남, 어떤 만남이었냐? 아사히 신문에서 트럼프와 밀월 관계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죠. 물론 아소다로는 이거 그냥 친한 사람하고 만난 거야. 우리 골프 친 사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진짜 중요한 엔화라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 전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소다로하고 트럼프가 만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한 걸 막 드러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특히 일본의 아소다로와의 만남이 다른 정상, 어떤 정상보다도 불쾌한 데는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화죠. 엔화에 따라서 정말 대선의 향방이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능력 하나만은 정말 뛰어나죠. 엔화 발언 이거 철저하게 계산된 겁니다. 왜 아소다라하고 만나는 날 굳이 엔화 약세는 미국의 대재앙이다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전부터도 당선이 되면 제2차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죠. 1차 플라자 합의 결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985년 1달러에 250엔이던 엔화 환율이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엔화 가치가 2배나 올랐다는 뜻이죠. 만약에 2차 플라자 합의를 한다. 지금 160엔인데 이거 80엔 되는 거냐?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건 그냥 철저하게 대선 전에 후보 시절에 기획한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원래 당선 전과 당선 이후의 발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항상 연준 어떻게 짰냐 하면 너 금리 빨리 올려. 너 금리를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건 힐러리의 당선을 돕는 정치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당장 금리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제일 먼저 금리부터 올리고 보자.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던 금융 전문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느냐. 당선된 다음에 말이 180도로 바뀌죠. 너 빨리 금리 낮춰. 뭐 하는 거야. 금리 더 낮춰. 이렇게 바뀝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플라자 합의를 운운하거나 엔화 약세는 미국의 대재앙이라고 한 것은 바이든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걸 파고 들어간 거지 당선이 된 다음에도 이 똑같은 발언, 똑같은 정책을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엔화 약세를 무지무지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화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최대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엄청난 약점 중에 약점이 바로 엔화입니다. 이 약점이 왜 생겼냐? 바로 바이든 행정부, 특히 옐런의 정책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나 옐런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국가도 같이 튀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옐런이 사실은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을 어떻게 짰느냐? 이미 단기채로는 엄청나게 자금을 조달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2분기, 3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시장에 쏟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부터 계속 걱정이 됐거든요. 자, 이 그래프 보세요. 지금까지도 국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8월이 되면 월별 국채 경매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도대체 누가 사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예전 같으면 중국이나 일본이 사줬고 그 다음에는 연준이 돈 찍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사줬는데 지금은 미국, 일본도 국채를 사주기는 힘듭니다. 거기다가 연준이 여기서 돈을 더 찍어서 국채를 사준다?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튈 게 분명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 누구도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의 호황이 대선 직전에 끝나겠죠? 주가도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한테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지금 바이든이 어쨌든 계속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이 가능하려면 하반기에 경제가 무지무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경제나 주가가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엄청난 국채 물량을 완판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금리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국채를 다 팔아 제껴야 이 자금을 통해서 2분기, 3분기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와 실물 경제 모두 호황으로 이끌어서 재선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는 3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이거는 지식 한방 22편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23년에 옐런이 너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이미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의 경기가 뜻밖의 좋아졌고 호황이 오면서 아니 불황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미국이 호황이 왔지? 다들 놀라게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옐런이 하도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호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 뜻밖의 경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가 다시 튀니까 이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벌써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걸림돌이 있죠. 일본이 금리를 정상화하면 이게 또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일본이 갖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를 판다면 진짜 바이든한테 치명타를 매길 수 있는데 아니 지금 국채를 안 팔어? 그러니까 폴리티코 같은 그런 정치 저널 이런 데 진짜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중국이 사실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성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금융적인 원인일 수도 있죠. 지금 국채 가격이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 국채를 판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 엄청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된 거죠. 자, 근데 일본은행이 금리에 관련해서는 엄청난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문제죠. 자, 금리를 올리고 싶긴 한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본 정부랑 가계가 엄청난 이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정말 당장 내일 망할 나라 빼놓고는 가장 높습니다. 자,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국채를 재발행하는 데 써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가계도 진짜 문제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요. 고작 연리 1%에 불과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다가 온갖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0.5%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0.5%포인트만 오른다. 그러면 가계 이자 부담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 일본의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물가는 더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8일에 일본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자민당이 참패했습니다.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다 졌다는 건 지금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다 엄청나게 물가가 튀어오르고
그리고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에 쌓인 일본인들이 지금 기시다 정부를 전혀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를 올리자니 이자 부담이 걱정이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되니까 이게 또 걱정이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딜레마가 하나 더 있죠. 국제 관계에서도 국제적인 통화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풀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우리가 국제 통화 그러면 미국의 달러, 그리고 유럽의 유로화, 그리고 일본 엔화 요 세 개 정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파운드나 이런 것들은 벌써 힘을 잃어버렸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돈을 유일하게 풀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본마저 긴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긴축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결국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바이든이 진짜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제관계 문제에서도 유일하게 돈 풀던 일본이 긴축을 하는 건 일본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생겼냐?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인데, 자, 그동안 전 세계에서 국제 통화 중에서 유일하게 돈 풀던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그동안 전 세계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의존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일본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이걸 미국처럼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돈들이 전 세계 각국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상치로는 4천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엔캐리 자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프랑스 국채 시장의 13%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엔캐리 자금. 그리고 미국의 국채 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정상화하는 신호탄을 진짜 제대로 쏘아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금리 차는 기껏해야 한 5%포인트 정도 차이 나거든요. 아, 물론 5%도 엄청나긴 하지만 환율의 변동폭보다는 분명히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엔캐리 자금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이거는 환율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은 1달러에 한 160엔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정상화한다 이 신호만 나오면 갑자기 1달러에 130엔, 120엔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차손은 막 3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신경 쓰는 건 금리보다 환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엔화 가치가 올라갈 조짐이 보이면 먼저 조금이라도 남보다 빨리 돈을 빼서 일본으로 돌아와야지 머뭇머뭇하다가 자칫해서 환율이 크게 변하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게 금리 격차가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게 엔캐리 자금입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의 국채 시장은 일본 돈 따위 진짜 우습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금융시장 내에서도 이 소화가 충분히 가능했고 더군다나 급하면 얼마든지 돈 찍어서 국채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돈 따위 들어가든 말든 엔캐리 자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엔캐리 자금이 걱정되던 건 우리나라 한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지 미국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걸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금리가 낮았을 때 미국에 4천 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대부분 다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금리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들이 걸핏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줄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기다가 돈 찍어서 미국 국채를 사들인다. 양적 완화를 한다. 야, 그랬다간 물가가 또 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할 계획인데 이걸 사줄 주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돈까지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건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도 진짜 이런 난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공조, 제가 보기엔 바이든 대통령한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일본을 압박을 해서 잘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조가 찰떡같이 이루어져 왔는데 24년 1분기까지는 잘 됐거든요. 근데 2분기부터 이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연준에서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믿고 여기에서 미일 공조가 계속돼 왔던 거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일본은행은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23년에 일본은 이것만 믿고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23년에 다른 나라는 다 긴축하는데 일본만 양적 완화를 하니까 엔화 가치가 날이면 날마다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믿었던 거죠.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하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잘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4월에 물가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웬걸 물가가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니까 야 이거 일본이 엔화 가치 지킬 수 있겠어? 이런 시장의 의혹과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고 물가가 튀어오르면 결국은 일본이 엔화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네? 그러면 물가는 더 튀겠네? 이런 악순환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의 엔화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동안 일본이 미국만 믿고 어떤 짓을 저질렀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흥청망청 뿌렸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호황을 누렸던 거 남들은 다 긴축하는데 혼자서 돈을 푸니까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이 빨간 선이 뭐냐? 일본의 국채 발행입니다. 진짜 미친 듯이 국채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으니까 누가 사줬냐? 이 노란 선이 전체 국채 중에서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의 비중인데 그 비중이 얼마냐? 최근에 50%를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만 사준 게 아니고요. 일본 주식도 대부분 일본은행이 사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들였냐? 자, 블룸버그의 그래프 제목이 진짜 재밌습니다. Elephant in the room. 자, 방 안의 코끼리. 일본은행이 방 안의 코끼리라는 거죠. 일본의 주식형 ETF의 무려 77%를 일본은행이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이 그래프의 제목입니다. 그 기준이 2019년인데, 자, 지금은 얼마를 갖고 있냐? 80%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가가 오른 게 일본 경제 탓이냐? 아니면 일본은행 탓이냐?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 일본에서는요, 정말 놀랍게도 일본은행이 돈 찍어서 일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주식형 ETF의 80% 거의 다 일본은행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일본의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를 일본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본 증시의 향방은 일본은행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 아니 그냥 일본은행이 돈 찍어서 일본 주식 산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심층 분석을 반드시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펑펑 찍어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죠. 아무 부작용이 없으면 어떤 나라든 그냥 돈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다른 나라 긴축하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돈을 찍으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느냐? 자, 달러 엔 환율 이거 보세요. 무려 43%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같은 시기에 달러 베트남 동 환율을 보면 고작 9%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베트남 동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냐면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일을 하러 왔던 근로자들이 엔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간다. 일본의 기사들 내용이 뭐냐면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죽하면 베트남에서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야, 엔화는 휴지다. 그러고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요? 야, 진짜 일본 망했구나.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일본이 더 이상 이렇게 엔화 가치 하락에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 폭락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일본은 엔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풀어서 엔화를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미국의 대선 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를 팔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미국의 국채의 금리가 치솟아 오르겠죠.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선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리 정상화를 못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근데 문제점은 미국의 연준이 원래는 올해 안에 금리를 3번 인하할 계획이라면 일본이 버틸 수 있었겠지만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이면 일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려고 자꾸만 노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일본은행의 고민이 너무너무 컸을 것 같고 일본은행의 보도자료를 보면 진짜 단 한 줄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한 줄에 보도자료 정말 꼴랑 한 줄
정책을 유지한다. 이 문장밖에 없거든요. 그건 일본은행이 너무나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한 줄 썼다. 저는 이렇게 일본은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밤잠을 설쳤을까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 자, 그렇다고 엔화를 방어하면 어떨까요? 달러를 푸는 겁니다. 자,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엄청난 나라죠. 엔화 가치 지키는데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이 갖고 있는 엄청난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엔화 가치를 쭉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일본은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갖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팔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아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바이든한테는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끝없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는 겁니다. 너 환율 방어하지 마. 환율 방어해서 미국 국채 팔기만 해봐. 너 그럼 나하고 너하고 친구 아니야?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24년 1월까지는 이런 압력을 넣더라도 대놓고 압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추정을 하고 있었지만 지식 한 방으로 이걸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4월 25일에 드디어 옐런이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날짜를 잘 기억해 보세요. 4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아소다로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N 얘기를 트럼프가 꺼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해진 옐런 결국은 로이터랑 인터뷰를 합니다. 25일자 기사입니다. 이때 인터뷰를 하면서 대놓고 일본 정부에 압박을 합니다. 옐런은 엔화에 대한 시장 개입은 극히 드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블룸버그 기사 제목인데요. 원래 이 인터뷰를 한 건 로이터입니다. 로이터에는 좀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이 있는데, 자, 옐런이 뭐라 그랬냐? 일본에 대해서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만 개입하고 그런 때에 일본은 우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 환율 정책 하는데 이걸 미국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라. 이건 진짜 공개적으로 제대로 압박을 한 거죠. 자, 여기다가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만 개입하라고 개입하는 시기를 옐런이 일본한테 정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옐런이 실수한 것 같아요. 다급한 속내를 겉으로 드러낸 거고, 원래 금융시장은요, 이런 다급한 속내를 보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아주 재밌는 게 엔화 환율이 언제 변했느냐를 보면 이게 시장에서 안 거랑 동일합니다. 시장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이든이 분명히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에 대해서 압박을 했을 것이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었거든요. 아마도 이 외환시장 참가자들, 글로벌 헤지펀드 이런 데도 다 같이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소다로하고 트럼프가 만나는 거 23일 날, 그리고 옐런이 다급한 인터뷰를 한 거 25일 날,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외환시장에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23일 날 이렇게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거 바로 아소다로하고 트럼프가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로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바로 25일 날 옐런의 다급한 인터뷰가 나가면서 엔화에 대한 공격이 촉발된 겁니다. 자, 옐런이 이렇게 인터뷰할 만큼 대놓고 일본 정부를 압박할 만큼 지금 바이든이 급박하구나. 야, 그러면 엔화를 한번 끌어올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로 일본은행이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 환율을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는 160엔에서 한번 저항선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패를 다 보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옐런이 저는 큰 실수를 했다고 보거든요. 옐런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 바이든의 상황이 다급하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엔화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끔 우리나라 증권방송에 보면 엔화 환율이 160엔에 가까워졌으니까 지금쯤 엔화 사세요.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지금쯤부터 엔화를 담궈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게 평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전망은 현재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로 전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일본의 정치가 맞물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합적인 문제들로 바뀌면서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본 내 물가, 국가부채고 글로벌 경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의 대선 상황, 기시다 지지율, 와, 이거 도대체 변수가 몇 개야 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극단적인 변화 가능성이 정말 많고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놓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전부 다 극단적인 전술을 쓰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제가 2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엔화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세계 경제도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엔화 가치를 뒤흔들어 놓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위아래가 모두 열려서 무엇을 상상하든 진짜 그 이상의 상황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세계 경제의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워낙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양 후보가 뭐든지 하는 상황, 정말 미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불안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와 금융시장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욱더 큰 변동성에 처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22년부터 경제한방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비 없이 24년 1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는 그 대비를 정말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비하는 방법은 대안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